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여주는 이제 상징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이 숫자만 보시고 이게 알아보시는 분 계실까요? 네, 챗GPT가 1억 사용자를 달성한 시간입니다. 비교해 보면은 인스타그램은 같은 숫자 도달하는데 2년 반이 걸렸고 넷플릭스는 무려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고서 작성, 이메일 정리, 코딩, 디자인, 교육까지 우리는 이제 이 기계를 다루는 시대를 넘어서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저 역시 이 변화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오늘 이 강연은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기계공학도로 출발해서 지금은 AI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거창한 기술 강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AI 시대 전에 대학 생활을 했던 평범한 공대생이 어떻게 룰 베이스 시대를 지나 딥러닝을 만나고 이제는 생성형 AI를 지나 어떻게 피지컬 AI를 준비하고 있는지 대한 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AI 시대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저는 평범한 기계공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딥러닝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고요. AI라고 해봐야 룰 베이스나 간단한 머신러닝 정도였습니다. 근데 석박사 과정에서는 정밀 계측, 메카트로닉스라는 걸 전공을 하면서 카메라, 렌즈, 조명, 센서 그리고 그런 하드웨어를 직접 다뤘고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2012년 저는 회사에 입사해 그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제조비전 검사기 알고리즘을 개발을 맡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딥러닝이 막 핫해서 알려지던 시기였고요. 그러다가 2014년에 딥페이스북에서 딥페이스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딥페이스 알고리즘이 사람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흘러서 2016년에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입니다. 이때 전 세계도 놀랬고 바둑 강국인 한국 사회도 진짜 크게 흔들렸고요.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딥러닝을 연구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일부 연구자들의 아이디어 정도로만 치부되었는데 알파고 이후에는 경영진들까지 직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조업에도 AI를 적용해야 하지 않냐. 그의 회사는 그동안 사람이 눈으로만 분류하던 그 분량 분류 작업을 AI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계기로 저도 머신비전 엔지니어에서 본격적인 AI 개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첫 인공지능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큰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모 단계에서는 정말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제품을 딥러닝 모델이 분량의 종류도 출력하고 그리고 이건 분량이 아니고 정상 이미지다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는 서로 응원하고 박수치고 우리 회사에도 드디어 AI가 들어왔다 이런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레이블의 편향이었습니다. 작업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은 미세한 스크래치를 분량으로 분류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분량이 아닌 정상으로 레이블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AI 모델은 결국 사람의 기준을 따라 학습하기 때문에 기준이 흔들리면 동일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AI 모델은 한 번 학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라인 조건이 바뀌거나 하면 다시 재학습이 필요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조명이 바뀌기도 하고 라인의 속도가 조금만 변해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의 기대와 진짜 현실의 그 격차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세돌을 이길 정도의 AI면 모든 게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끊임없이 다시 학습시켜야 되는 그냥 현실적인 운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분량 분류는 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잘라진 그 작은 이미지에서 정상 분량의 이름을 구분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 정도는 데이터 관리만 어느 정도 잘 신경을 쓰면은 성능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분량 검출로 태스크를 확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의 이미지는 이제 논문하고 많이 달랐는데요. 논문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대부분 뭐 256픽셀, 512픽셀, 크게 잡아도 이제 뭐 1024픽셀 요 정도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제조 비전 현장에서 비전 검사 현장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작은 게 이제 2000픽셀, 크게는 뭐 10,000픽셀에 달하는 초고해상도 이미지였고 그 안에 분량은 진짜 쌀알처럼 아주 작은 분량들이 이제 숨어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다 적용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 하드웨어로는 아예 학습조차 불가능했고요. 하드웨어에 맞춰서 이제 이미지를 작게 축소하면은 모델이 작은 결함을 놓치거나 반대로 정상 부분을 분량으로 잘못 찍어내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차이, 이제 즉 해상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딥러닝 모델은 이제 고정된 크기의 입력을 요구하는데요. 초고해상도 이미지를 그러다 보니 이제 그대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억지로 크기를 줄이면 결함이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바둑판식으로 잘라서 넣으면은 이제 그 이미지 전체 맥락을 잃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분포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논문 속 데이터셋은 사실 엄청 잘 정제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였고요. 하지만 실제 현장은 이제 늘 변화가 많았습니다. 빛 반사가 달라지기도 하고 표면의 질감도 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먼지나 기름때가 섞여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희귀성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하던 태스크가 분량 검출이다 보니까 분량은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극히 낮았습니다. 이제 수천 장의 이미지를 모아도 대부분 이제 정상 이미지였고요. 아주 극히 드문 분량 이미지가 있다 보니 제대로 학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극복하는 이제 정답은 이제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해법을 논문에 없는 해법을 직접 만들어내는 게 이제 답이었는데요. 학계의 최신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에 현장 데이터와 조건에 맞춘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일링과 점진적 학습 방법입니다. 초고해상도 이미지를 작은 타일로 쪼개서 분량 패턴부터 이제 초반에는 이제 분량에 집중해서 저 왼편에 있는 것처럼 분량에 집중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타일링의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배경 정보까지 학습하게 했습니다. 이 덕분에 이제 작은 분량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분량을 오인식하는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희귀 분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상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이제 모델이 항상 정상이라고 예측하려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모델이 헷갈려하는 사례를 반복 학습시켜서 드문 분량도 놓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 증강입니다.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딥러닝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단순 회전이나 확대 이렇게 논문에 있는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뭐 색상 변화, 잡음을 추가하기도 하고 합성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이제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제 저런 기법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재학습 루프를 구축을 했는데요. 현장은 이제 늘 변하고 데이터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새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반영해서 모델을 재학습시키고 성능을 유지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어떤 시퀀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메인 지식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AI를 접했을 때 저는 이제 AI 자체에 대한 그 이론이나 이런 그 기술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신 모델, 뭐 높은 정확도, 최첨단 구조, 그 모든 것이 너무 새로웠고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했는데요. 현장 데이터는 사실 이제 논문과 너무 많이 달랐고, 뭐 분량의 모양도 너무나 다양했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즉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뭐 작업자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도 결국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기술이 되고 만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도메인 지식은 AI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논문 속에 있는 성능, 잘 정제된 연구실 환경에서 실험 결과,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참고 사항이지만 그러니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좀 경험했던 제조 현장은 좀 뭐 엄청 초고해상도 이미지에 엄청 작은 결함,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불균형, 엄청 많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했습니다.
현장에 맞게 이제 모델을 조정하고 데이터와 운영 환경을 이해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AI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네, 그게 진짜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교훈은 좀 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AI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제조 비전 검사를 넘어서 생성형 AI 연구를 이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는 이제 세 단계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텍스트 프롬프트 속의 AI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줘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에 맞춰 답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제 묻고 AI가 반응하는 도구형 AI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챗GPT처럼 보고서 작성, 그다음에 코드 생성, 뭐 디자인 보조 등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이제 새로운 파트너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의 발전이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세계 안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검색하고 실행하고 해봤는데 실패하면 또 다시 또 전략을 수정하기도 하는 AI 에이전트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단순히 질문에만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이제 일하는 디지털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AI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컴퓨터 속에만 있는 AI가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도 사실 다양한데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피지컬 AI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이런 게 이제 피지컬 AI에 속하게 됩니다. AI가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물리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인간형 로봇이 실제 작업을 수행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이제 스스로 멈출 줄도 아는 단계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이제 단순히 이제 코드 속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존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AI 영역은 텍스트에서 디지털 세계 그리고 이제 물리 세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AI 연구소장으로서 이 흐름 한가운데서 이제 연구와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I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놀라운 진화를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인식하던 초기 단계에서 텍스트 속에서 답을 주는 생성형 AI, 스스로 이제 어떤 그 목적을 실행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는 물리 세계와 연결되는 피지컬 AI까지 형태와 영역은 계속 이제 변해왔지만 중요한 사실은 저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는 바로 이제 현장과 연결된 AI라는 철학입니다. AI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라는 분야가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다뤄보면은 AI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조력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복잡한 수학이나 알고리즘을 다 알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즉 이제 AI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AI를 이용해 문제를 풀어내고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진짜 AI 개발자가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다른 도메인에서 활동하고 계신 엔지니어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도메인이 다르다고 해서 AI는 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AI는 결코 이제 남의 도메인이 아닌 이제 나의 분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도메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AI를 잘 활용할 때 가장 위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조, 의료, 금융, 교육 어느 산업이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깊은 현장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AI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AI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여정을 통해서 배운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AI는 이제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현장과 연결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저에게 How Only One's Make Only One은 AI와 도메인 지식이 만나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현이었습니다.